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통상장관 회의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3년 2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나 10분가량 별도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을 앞두고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를 포함해 한일 관계 정상화 문제를 두고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과 관련해 당시 국과수 감정서 조작 등 조사 결과를 수원지검이 오늘 발표합니다. 검찰은 오늘 재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을 하는데 청구인인 윤모 씨의 요구대로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지난 5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퇴임 이후 매달 800만 원가량 받을 수 있는 대통령 특별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매달 1,7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헌법재판소 위원직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풍 엘사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가에서는 강풍에 떨어진 건물 장식물에 머리를 맞고 30대 한국인 유학생이 숨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통상장관들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상과 다자무역 체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과 10분가량 별도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한중일 세 나라 통상장관의 만남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때문에 이 한일 두 나라 주무부처 장관의 만남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내일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를 앞두고 어느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을지,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할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완전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품목에 대한 원칙적인 7월 1일 이전 상태로 회복과 또 화이트 국가로의 복귀가 우리가 원하고 있는 본질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에서 한일 장관이 만났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처음인데 1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세 나라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 FTA 협상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삼국 통상장관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무역과 산업협력의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신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나라는 이번 협의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계속 논의하면서 다음 회의는 한국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해법을 논의합니다. 또 오후에는 청두에서 리커창 총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게 되는데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도록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단독 회담을 합니다.
일단 두 정상이 관계 개선에 공감을 하고 실무급 대화 채널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수출 규제로 오히려 한국 기업보다 일본 기업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퇴로를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아베 총리에게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깎는 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규제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도 일본이 올해 7월 이전 수준으로 모든 수출 규제를 당장 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을 만나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도록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해법보다는 대북 정책에서 협력하겠다는 확인을 하는 데 그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선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11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엽니다. 25일인 성탄절 전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는 큽니다. 예산 부수 법안 그리고 이미 합의된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그런 생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때처럼 한국당을 뺀 이른바 4더하기1 공조를 통해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꽉 막힌 선거제 협상으로 공조를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가 멈춰서면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예산 부수 법안 22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쓰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다음 달이면 효력을 잃는 법들을 고치는 작업 역시 모두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징병검사를 통해 병역 판정을 내리는 것도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놨다가 미제 사건 해결에 쓰는 것도 안 돼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달 말에는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때 내놓을 결정에 따라 새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측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지도하시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확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해 분석 통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새로운 부대를 확대 개편하고 부대 배치를 변경하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들이 결정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문제. 대규모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 북한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등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북한의 핵심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달 하순 중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김 위원장이 예고한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도 드러날 전망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지난해 해체됐다고 알려진 북한 평안남도 평성의 한 자동차 공장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선 것으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공장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북한이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던 것과 맞물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같은 분석도 나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2017년 11월 북한은 ICBM급 화성 15형을 쏘아 올렸습니다. 발사 성공과 함께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 곁들였어. 당시 시험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성에 3월 16일 공장을 시찰했는데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역과 일치합니다. 이 공장에선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7월 관련 시설을 해체했습니다. That North Korea has begun the process of dismantling a key missile site, and we appreciate that. 그런데 최근 이곳에 시설물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 박으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오늘 검찰이 법원에 재심 의견서를 내는데요.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을 복역했고 재심을 청구한 윤모 씨의 요구대로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가수 감정서 조작 문제 등 조사 결과에 대한 수원지검의 발표도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이 사건의 재심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원에 재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는 지난 11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과거 윤 씨를 수사했던 경찰과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 관련자 3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와 강압수사, 국과수의 감정 조작 등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오늘 청구인의 요구대로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당시 13살이던 박모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윤 씨는 범인으로 검거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이로부터 약 10년 뒤인 지난 10월 이춘재는 이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정부의 연금 개편에 반대한 총파업이 18일째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퇴임 후에 나오는 1년에 1억 원가량의 특별연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연금부터 개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연금 개편에 반발하는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특별연금과 헌법재판소 위원직을 포기할 것이다. 프랑스 언론들이 현지 시간 22일 마크롱 대통령은 특별연금을 받지 않는 프랑스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금 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여론과 총파업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면 나이에 상관없이 매달 우리 돈 800만 원 정도의 특별연금을 받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특별연금을 없애는 대신 전직 대통령도 새롭게 도입하는 단일연금 체제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제도 개편의 일관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과 직능별로 수십 개에 이르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연금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별연금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자동으로 갖게 되는 헌법재판소 위원직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월 1,70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자리입니다. 프랑스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연금 개편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은 지난 5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Ça m'aurait beaucoup déçu parce que je le vois pas souvent alors il me manque des fois du coup voilà. J'ai envie de le voir. 프랑스 전역의 고속철 운행률은 5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태풍 엘사 때문에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가를 지나가다가 강한 바람에 떨어진 건물 장식물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한 건물들이 무너지고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해안에선 위협적인 파도가 몰아치고 도로는 이미 물로 가득 찼습니다. 태풍 엘사의 직격탄을 맞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모습입니다. 강풍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 스페인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드리드 관광청 부근을 지나던 30대 한국인 유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진 장식물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윈드서핑을 하러 나간 60대 네덜란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태풍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8명에 이릅니다. 도로와 철도가 마비되면서 이동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엘사의 세력이 약해진 뒤엔 또 다른 태풍인 파비안이 이 지역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이제 일주일 남았고 직접 언급을 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정말 미국에 안길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한중 정상회담, 북한을 중국이 좀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에서 미국은 한미일 세 나라 외교장관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것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의 움직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여는 주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내년 1월 중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이러한 새로운 도발에 나설 경우에 신속하게 한미일 세 나라가 공존하려는 그런 목적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가장 최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렸는데요. 교도통신은 내년에 3국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일 그리고 한일 양자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아동 성학대를 인정한 레지오 수도회의 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죠? 네. 가톨릭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가 창설 이후 80년간 실제 아동 성학대 관련 범행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레지오 수도회는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수도회 소속 신부 33명이 아동 성학대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모두 1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 교황께 축복을 받고 있는 검은 옷을 입은 레지오 수도회 창립자로 보이는 이 마르시알도 가해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진상규명에 미온적이었던 교황청의 과거 처신도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교황청의 보수 관료들에게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21일 교황청 관료를 대상으로 한 연례 성탄 강론에서 전통은 정적인 게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어젯밤 10시 35분쯤 경남 거창군 웅악면의 1층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입니다. 불로 집에 혼자 있던 81살 A씨가 연계 질식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주택 내부와 가재도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엌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총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되고 추 후보자의 남편과 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체복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관련해 어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병역 판정과 입영 등 병무 행정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안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손학규 대표에게 안 전 대표가 조속히 정계 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당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에 새로 들어간 상장 기업 수가 연말 상장 예정이 돼 있는 곳까지 포함해서 108곳으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많았습니다. 2015년에 122개였다가 다음해 급감한 이후 꾸준히 늘었는데요. 코스닥 상장 기업 전체 수는 1,399곳이 됐습니다. 생수 3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투표에서 찬성 97%가 나왔고 오늘 지방노동위 조정을 거쳐서 내일 파업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정하는 내부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던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책으로 곧바로 다음 날부터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었고요. 오늘부터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담보 인정 비율인 LTV가 40%에서 20%로 줄고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에 차등을 주는 규제도 강화가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파주에서는 19번째, 전국적으로는 50번째 확진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광진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정보센터 주변에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암컷 멧돼지 한 마리를 사살했는데 인근 아차산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도심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입점한 인천의 상가 건물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5층 식당에서 불이 났는데 6층에서 영화를 보던 관람객들과 상가 손님 등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의 국면을 바꾼 1950년 9.28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공간이 70여 년 만에 만들어지는데요. 서울시가 서울현충원 인근 공원에 기념관을 세웁니다. 2023년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영화 백두산을 2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봤습니다. 개봉 나흘째 200만 명을 돌파한 건데요. 역대 12월 최고 흥행작인 신과 함께와 같은 속도입니다. 색채의 마술사라 불린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에마누엘 웅가로가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색채, 기하학적인 프린트 등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 세계를 구축한 디자이너입니다. 네,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풀리지 않고 있고 올해 안에 처리가 돼야 할 법안들 그대로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는데요. 민생 법안 또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치 공작, 자금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2년간 진행된 1심 재판. 앞서 7개 사건 재판이 모두 병합이 됐습니다. 오늘 나머지 한 건도 병합이 된 뒤에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오늘부터 내려갔습니다. 최장거리 승용차를 기준으로 기존 9,400원에서 이제 4,900원입니다. 인근 고속도로와 격차가 커서 통행료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정부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오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겠습니다. 아침까지 비나 눈 소식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5cm의 눈이 더 쌓이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5mm 정도 오다 그치겠습니다. 비구름은 동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 강수가 잡히고 있고요. 오전 중 모두 개겠지만 강원 영동은 비구름이 머물면서 저녁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6도, 광주 9도, 대구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북한은 최고 기온이 7도로 우리나라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성탄절인 수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새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이 불을 질러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셔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불을 지른 투숙객은 짐까지 챙겨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정영재, 배승주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건물 창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부상자들을 들것에 싣고 뛰어다닙니다.
광주 북구의 5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5시 45분쯤입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소리도 나오기로 가보니까 그냥 연기가 딱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코가 환자들이 시커멓더라고. 뛰어내린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을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문이 뜯겨 있고 검게 그을린 저곳이 불이 난 308호 객실입니다. 거기서 한층 위에 보시면 저 방충망이 뜯겨 있는 저곳이 여성 투숙객이 떨어진 곳입니다. 아래쪽에는 천막으로 된 주차장 지붕이 있는데 천막이어서 여성 투숙객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친 사람 모두 3층과 5층 사이에 머물던 투숙객이었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연기를 많이 마셔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 안 열릴 때 이대로 죽는 거라. 좀만 늦었어도 좀 바로 죽었을 거예요. 숨을 한번 쉬니까 연기가 막 들어오니까 어지럽고 막 쓰러지려고. 경찰은 이 모텔 3층에 투숙하던 30대 남성을 병원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불을 지르고 짐까지 챙겨 가장 먼저 뛰쳐나왔습니다. 이어서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쓰고 양손에 짐을 든 남성이 보입니다. 광주 모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 지목된 39살 김모 씨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 씨는 그제 자정쯤 이 길을 지나 곧장 모텔로 갔습니다. 9만 원을 내고 3층 객실을 4일간 잡았습니다. 김 씨는 모텔 인근 용봉동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방을 예약한 겁니다. 6시간 뒤쯤 김 씨가 머문 308호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5시 40분쯤에 옆쪽에서 경보벨이 울리더라고요. 나와보니까 이제 막 옆에서 연기 나고 있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인 뒤 화장지까지 풀어놨습니다. 불길이 거세게 일자 이불을 덮어두고 객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분 뒤 모텔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자신도 연기를 마시고 등에 화상도 입었습니다. 짐 찾으러 들어갔는지 불 상태가 어쩐가 보려고 들어갔는지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어요. 모텔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온 김 씨는 구급차에 가장 먼저 올라탔습니다. 이후 태연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이 김 씨를 추궁하자 자신이 불을 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처지를 비관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기를 마신 김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 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치료 경력은 없는데 지금 현재 횡설수설하는 걸로 봐서는 일시적으로 그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연기와 불이 덮쳐오던 긴박한 순간 다른 투숙객에게 위험을 알린 숨은 의인도 있었습니다. 불이 난 3층에서 잠을 자던 한 투숙객은 둔탁한 소리에 잠을 깼다고 말합니다. 문을 쿵쿵쿵 치는 소리가 났어요. 힘겨운 소리 내면서 뭐를 계속 치는 소리가 여자분 목소리 같은데. 이 소리를 듣고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이 투숙객은 더 큰 화를 면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대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긴급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엔진룸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강원도 영월군 38번 국도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최초 사고는 소렌토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의 차량과 충돌하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렌토 차량이 뒤집혀 40대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던 9살 딸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7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소렌토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면서 뒤따르던 버스와 충돌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창호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에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등이 불에 타며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막이에 오르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전국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1일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석패율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할 예정인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오늘은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일단 저는 뭐 원포인트 연다는 게 예산 보수 법안 플러스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 뭐 네.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이른바 리사이클링 법안. 그러니까 법안 숫자 이렇게 채워서 본인들이 그래도 유리한 평가를 좀 받으려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좀 있기는 있어요. 리사이클링 법안이라든지 법안 수 채우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네. 사실은 전부가 민생 법안이죠. 민생과 관련돼 있지 않은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으면 그거야말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법안들 처리를 빨리 해야 한다. 뭐 예를 들면 병역법이라든지 이런 거 좀 빨리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그 예산안 통과라는 게 이른바 4+1인가 1+4인가 뭐 그쪽에서 이제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상태에서 이게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 명분적으로 본다면 전체 유권자의 자유한국당을 뽑았던 유권자가 한 3분의 1 이상 정도 되는데 사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론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 3분의 1 이상 되는 유권자들이 좀 배제가 됐다라는 그런 주장도 사실 성립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유한국당이 뭐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야 우리 민생 법안하고 예산 법안 통과시키자 그래도 선뜻 네. 이게 받아들여주기 힘든 게 자기네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일단 배제된 상태에서 통과된 것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서 야 그렇게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를 진짜 원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한국당이 어느 정도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정도의 네. 뭔가를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뭐 잘못했습니다라고는 절대로 얘기 안 할 테니까 최소한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이게 무조건적으로 또 밀어붙인다.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생각해서 뭐 역지사지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사실 집권 여당이 권력을 가진 쪽이 정부에서 무한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약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진짜 자기들이 그걸 원한다면 사실 조금 좀 그런 명분을 던져주는 그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 처리다, 강행 처리다 이렇게 뭐 주장을 지금 하고 뭐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네. 수밖에 그건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날치기 처리 뭐 강행 처리는 맞죠. 왜 그러냐면 제1야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했고 강행 처리는 맞고요. 강행 처리는 맞는데 두 번째는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원래 예산 보수법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안 처리부터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사실 강행 처리라는 논리라든지 너무 급하게 예산안만 처리한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의민주주의 원리에서 한국당을 지지했던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를 사실상 도외시한 측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문제는 있어요. 왜? 그들도 세금을 내거든요. 예산안 세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이 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날치기 처리가 법적으로 결코 문제가 아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거고요. 규칙을 잘 지켰다고 네. 해서 원칙에 충실하다는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래도 대의민주주의란 큰 원칙에 과연 맞는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규칙은 잘 지켰어요. 네. 원칙은 근데 원칙에 충실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최 교수님.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부터 해라. 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어떻게든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될까요? 이 연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법을 개정하라고 한 법들이 있어요. 이른바 헌법 네. 불합치로 낸 법률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병역법 같은 거 이런 게 만약에 이제 연말까지 개정이 안 되면 이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여당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만 최소한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요 세입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예산 부수 법안만 해도 22건이나 돼요. 22건 네. 되고 게다가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다 민생 법안들인데 헌법 불합치 판결 난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부수 법안하고 비쟁점 법안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한국당 등 이 정당들의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네. 쟁점이 있는 게 선거법, 그다음에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이니까 이런 것들 제외하고 일단 예산부수 법안, 민생 법안 이런 거 통과시키자라는 건 당연한 주장인데 한국당도 이걸 마냥 저는 거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민생 법안 통과시키자는데 다른 쟁점 법안 가지고 이거 자꾸 연계시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은 예산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그러니까 전 이 사과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합법적으로 한 것이 네. 없다. 다시 한국당이 예산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 보이콧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민주당이 유감 표명 정도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도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유감 표명 정도 하고 한국당도 들어와서 일단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이 또 지금 꺼리낀 이유가 일단 원포인트 이제 국회 연 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 또 상정할까 봐 네.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를 불신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과 북한이 서로 뭐 이제 제재 완화해라, 비핵화부터 해라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 비유할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정치가 정당끼리 불신에 빠져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오늘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이것만 좀 통과시켜라.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들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선거법에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선거법에 지금 돌아가는 그거 보십시오. 논의의 그 과정. 처음엔 네. 한국당이 아예 논의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비판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만 요즘은 사실은 모든 정당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거법을 둘러싸고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한국당도 임해라. 그래서 예산부수 법안 통과시켜서 세입 예산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연말까지 바꾸라고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법들 개정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계속 그 선거법 몇 개 안 되는 거 패스트트랙 법안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도 최소한의 명분을 주고 한국당도 들어와서 일단 본회의 열어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사과는 아니어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갑자기 뭐 일괄 상정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러진 않겠다라는 부분을 약속한다면 뭐 오늘이 되든 아니면 내일이 되든 본회의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두 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귀에 제가 확실하게 들리는 소리가 바로 상호 불신이었습니다. 네. 항상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뭐 지금이 여야 각 당의 상호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의 상호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 글쎄요. 그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원래 예산안 부수법 뭐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원래 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산안 통과시키는 순서인데 갑자기 순서가 네. 이번에 바뀌었죠. 그러면은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또 언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질 거예요. 근데 전 사실 패스트트랙 지금 올리기 힘들다고 보는 게 4+1 그 안에서도 합의되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은
저는 선과 악을, 정치를 선과 악의 구도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야가 서로가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정치는 선과 악이 부딪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서로 자기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서로가 갖고 있으니까 서로가 당연히 못 믿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 그걸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 부분보다도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여당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상대의 불신을 자꾸 녹여내는 제스처는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여당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좀 서두르지 말고 이 시각을 장기적으로 갖는 자세가 특히 여권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뭐 지난 4월 말로 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빼고 더불어민주당의 나머지 정당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뭐 일괄 그 트랙에 올렸으니까 그때부터 뭐 불신은 컸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상호 불신 뭐 쉽게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나요? 그 말씀하시니까 네. 잠깐 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반출해 보면 네. 지난해 12월 15일 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단 말이에요. 연동 비례대표제를 이제 합의한 게 아니라 네.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가 이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이었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당의 행태는 전혀 여기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거의 사실은 논의에서 스스로 배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난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반추해 보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가 늦게 내놓은 안이 270석으로 이제 지역구를 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다라고 할 땐 적어도 비례대표제를 최소한 늘리는 정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그 정신은 포함돼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비례대표를 폐지하자. 물론 비례대표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미국, 영국이 당장 없죠. 네. 비례대표로만 또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 각국마다 상황은 다른데, 그건 패스트트랙 정국 지난 4월에서 그때까지 계속 아무 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등 다른 당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 이제 상황이 진행돼 왔다가 이제 그 안을 내놓은 건데 한국당이, 저는 그래서 이제 와서 상호불신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선거 이제 불과 넉 달 남았습니다. 넉 달 남았는데 아직도 규칙이 결정이 안 돼 있고, 한국당은 규칙은 이건 게임의 규칙이니까 당연히 합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민주당 등 이른바 소수야당 등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니까 이게 법적 제도와 기구에 맞지 않는다고 또 한국당이 비판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계속 충돌하다가 지금 이제 선거법 보세요. 그게 어디 법입니까? 253대 47인데 지금 지역구대 비례대표가 이제 지금 합의돼 있는 건 250대 50이에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건 225대 75인데 그럼 47석하고 50석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거기 연동형 또 그거는 50석 중에서 30명에만 또 캡을 씌워서 20명을 따로 병립형한다. 그건 사실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거의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당이 너무 이제 무성의했고, 사실 이것의 출발은 저는 한국당이 일단 잘못은 있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몇 달 동안 진행되면서 모든 정당이 이제 거의 같이 당리당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제1야당도 보기 힘들었던 제1야당 같고 계속 강경투쟁에다가 계속 발목 잡기로 일관하고 정도의 차이 있어도 이건 좀 심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민주당도 이제 처음엔 사실 민주당이 그래도 한국당보다 더 괜찮았다고 봤는데 요즘 봐서는 민주당도 정치력이 거의 바닥인 것 같아요. 정치력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든 정당이 비판받는 이런 양비론적 관점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만 싸우면 됐는데 지금은 4+1 협의체에서도 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뭐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선거법도 그렇습니다. 복잡해졌고 다뤄야 할 그런 내용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창녕 교수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좀 보충을 한다는 건데요.
12월 22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캡을 잠정 합의한 30석보다 낮추고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2, 3석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게 12월 22일자 연합뉴스의 보도거든요. 네.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캡인가 뭔가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30석에서 더 줄인다는 거예요. 연동형 20석 캡을. 얘기도 나오고요. 아니 그러면 모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래요. 자꾸 줄이면 이러다가 한두 석만 뭐 씌우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있잖아요. 비례대표 줄이고 거기다 또 연동형 캡인가 뭔가 씌우겠다고 뭐 50석도 아니고 30석만 씌우겠다 그랬다 거기서 또 줄인다라고 그러고 이런 모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느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기껏해야 50석 비례대표제라고 치면은 잘하면은 40명이나 아니 10석이나 15석 20석 그 정도만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 30에서 40석은 기존의 방식으로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 도대체 왜 하겠다는 건지 일단은 그게 참 궁금해져요, 저는. 그리고 지금 석패율제 말씀하셨는데요. 뭐 석패율제가 뭐냐, 뭐 간단히 얘기한다면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 구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그러죠. 뭐 중진들 구하기용이다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중진 구하기용에서 안 된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중진을 공천을 안 주면 되거든요. 예? 공천 주고 나가지고 야 이 공천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중진들이 유리하니까 이 논리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석패율제를 주장하는 쪽도 그래요. 마찬가지거든요. 이 석패율 쪽을 주장하는 쪽도 사실은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난에 빠져 있다. 하나는 당리당략의 난무에 빠져 있고 또 하나는 남 탓의 난무에 빠져 있다. 예? 그래서 이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아니 서로가 당리당략하면서 상대방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만 당리당략이고 꼼수를 부리고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뭘 건질까? 그리고 서로가 얘기하는 게 국민의 명령이래요. 근데 서로가 얘기하는 국민의 그 국민은 사실 전체에서 많아야 30%예요. 서로가. 그렇다면은 그것을 나머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야 모두한테 묻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선거법 개정 제가 이렇게 이 개정 쭉 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결국 자기네를 위한 싸움밖에 안 돼요. 거기 자꾸 국민 끼어들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교수님께서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준준도 아니고 준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알바니아 같은 경우가 했는데 제가 알바니아 의원 수는 전체가 155명이에요. 근데 155명 중에 40명이 비례대표입니다. 이 정도 돼가지고 뭐 캡은 안 씌우고 거기는 왜 모자가 부족했는지 이 40명만 한테만 이제 저걸 하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 많고 위성전당 막 4-5개씩 만들고 이래가지고 결국 폐지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근데 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적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네, 최 교수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초 취지를 뭐 전혀 살릴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석패율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석패율제는 이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때 민주당이 그 취지에 동의한 적이 있어요. 네. 민주당이.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도인가 그때 심상정 대표가 석패율제는 개악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중진들을 구하는 하나의 정치 보험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말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4+1 협의체에서 이제 석패율 때문에 3+1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니까 민주당이 또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석패율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깝게 패배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진 구하기라서 안 된다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글쎄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 지금 이제 지난 총선 때 20대 총선 때 1000표 앞뒤로 해서 초박빙 지역이 한 10서너 군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상당수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범여권 성향의 표, 진보 성향 정당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른바 소수 야당들, 바른미래당은 뭐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정의당이 주로 이제 얘기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정의당 후보들이 완주하면 석패율 때문에 이제 아깝게 져서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으니까 범여권표가 분산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게. 그러나 겉으로 이제 명분은 중진국악이는 건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양쪽이 다 달라요. 정의당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석패율을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바로 그 범여권표의 분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아깝게 질 것 같으니까 석패율제를 반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지난 4월에는 석패율제를 찬성했는데 민주당이 결국 이건 결국 역시 석패율제의 기본 취지인 이른바 지역주의 완화, 영원함에서 아깝게 진 사람도 구제해서 뭐 지역구들 좀 이렇게 부시시키자, 이게 원래 또 우리나라 석패율제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건 전혀 온당한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동형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석패율제도 마찬가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패율제도 그렇고 연동형 캡도 그렇고 50% 준연동형이 이제 이미 50%는 아닌 거죠. 준의 4분의 3 연동형인지 준의 4분의 1 연동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일단 이거 이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선거법을 국민이 100%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고 의미도 별로 없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시민사회의 표가 그대로 민심 그대로 반영된다? 그것도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 국회의원들께서 국회가 정치권 정당들이 정말 당리당냐 이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닌가. 이건 정말 그야말로 이거 제가 너무 심한 표현 써서 아침부터 안 됐습니다만 너무 정파적 이해관계에 몰입돼가지고 거의 목불이 인견이에요 이제. 여야할 거 없이.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낫다고 봤는데 요즘은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정당이니까 이해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이 민주당도 정당의 이익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당이 자기 정당 이익만 챙기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보면 이건 뭘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이란 말도 하지 말라 진짜. 이젠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국회 열고 최소한도 현재 이 제도, 이 누더기처럼 된 제도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든지 이제 국민들 다시 좀 두려워하고 의식을 해라. 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국민을 얘기하는 정치권에 정말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요즘 여론을 살펴보면 말이죠. 자, 저희가 당초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전국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끝나서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짤막하게 지금 현재 여야 그 충돌하고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 이 인사청문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는지 짧게 한 20초 정도만 말씀 듣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이 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분명히 영향은 미칠 겁니다. 영향은 미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명분이 있이 이 반대를 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나름대로 논리와 명분을 갖춘 상태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최 교수님. 아마 인사청문회 이제 그 국회의장을 했던 분이 이제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이 맞느냐, 이른바 삼권분리 훼손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야당이 공격을 할 텐데 그 논리는 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분명히 패스트트랙 정국과 인사청문회 이게 또 추미애 장관 또 청문회도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죠. 장관 내정자, 추미애 장관 내정자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연계시키는 건 그만해라. 있는 그대로 청문회 청문회대로 하고 법안은 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전국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특히 강남구의 상승률이 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세 시장에 대한 걱정도 큰데요. 대출을 강력히 묶는 정부 대책도 나왔고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기다리기 위해서 전세를 많이 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마 아파트입니다. 평소에도 교육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은 곳인데요. 올해 3월 5억 1천만 원이던 전세 보증금이 최근 6억 5천만 원까지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 양천구도 모두 오름세입니다. 하지만 매물이 없어 계약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아직 12.16 부동산 대책이 직접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입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전세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전셋값을 올리는 요인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전셋집에서 기다리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대책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셋값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학군 수요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 입학이 끝나는 2월이 지나면 상승했던 전셋값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일반 대학원에 가지 않아도 전문 대학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내후년부터 생깁니다. 전문 기술 인재를 연속성 있게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소식은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키운다. 1979년부터 도입된 전문대학의 목표입니다. 최근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입니다. 실용적으로 바로 나가서 취직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게 도입됐으면. 전문대학 출신이란 이유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 중심 사회를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학위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시한 것 같아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준다는 것 때문에 정작 산업 현장에선 기술을 갖춘 현장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전문대학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일반대 대학원에 진학할 필요 없이 전문대에서 석사 과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속성 있는 교육으로 숙련도를 높이는 건 물론이고 전문 교육만 열심히 받으면 학위로 인한 차별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가칭 마이스터 대학제로 내후년부터 일부 대학에서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석사 과정까지 마치려면 학사 4년에 대학원 2년입니다. 하지만 기술 숙련도 등에 따라 4, 5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회사에서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하는 AI 계약학과도 만들어집니다. 다만 마이스터 대학은 일부만 선정될 걸로 보여 전문대학 사이 격차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통상장관 회의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3년 2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나 10분가량 별도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을 앞두고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내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이번 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와서 합의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인 윤모 씨의 요구대로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 의견서를 검찰이 오늘 법원에 냅니다. 수원지검은 8차 사건 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합니다. 프랑스 정부의 연금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지난 5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퇴임 이후 매달 800만 원가량 받을 수 있는 대통령 특별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매달 1,7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헌법재판소 위원직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풍 엘사가 강타한 스페인에서 강풍에 떨어진 건물 일부에 머리를 맞은 한국인 유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되고 추 후보자의 남편과 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시작됩니다. 담보 인정 비율 LTV가 기존 40%에서 이제 20%만 적용이 됩니다. 경기도 파주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파주에서는 19번째, 전국적으로는 50번째 확진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주택가에서 총격이 벌어져 13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간에 파티가 열리던 한 주택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작은 다툼이 총격으로 번지며 모두 13명이 다쳤는데요. 피해자의 연령대는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던 한 명을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과테말라 동부의 한 고속도로의 커브 구간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은 건데요. 적어도 2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0m가 넘는 길이의 화물선이 바위에 부딪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이탈리아 인근 해상에서 화물선 한 척이 악천 후에 통제력을 잃고 암초에 부딪힌 건데요. 거센 파도와 비바람 때문에 다음 날이 되어서야 현지 해안경비대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헬기를 동원한 끝에 선원 12명 모두가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당국은 궂은 날씨로 인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호주에서 한 가정집 수영장에 들어가 열기를 식히는 캥거루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야생 캥거루 한 마리가 가만히 수영장에 들어가 쉬고 있습니다. 호주 남동부의 한 가정집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이날 현재 기온은 섭씨 42도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더위를 참다 못한 캥거루가 가정집 뒷마당에 있는 수영장에 제 발로 들어간 겁니다. 이를 발견한 집주인은 캥거루가 충분히 쉬도록 내버려뒀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는 계속되는 폭염과 산불에 캥거루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전에는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중국발 스모그가 더 유입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주말 동안 이렇게 공기가 탁한 편이었는데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오전 중 중국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겠고요.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서 하늘이 더욱 뿌옇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고 꼭 나가야 된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동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충청과 일부 남부 지방에만 강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다만 영동 지역에 저녁까지 비구름이 머물면서 산간을 중심으로 눈이 더 쌓일 수 있겠습니다. 기상 정보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오늘 아침 기온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영상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 전주 4도, 부산이 5도까지 올라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영하권에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3도로 예상이 되고요. 주말까지 계속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기대하셨던 성탄절 비나 눈 소식은 없고요. 비 소식만 들어 있습니다. 눈을 기대했는데. 눈 소식은 없고요. 비 소식만 들어 있는데요. 남해안과 제주에 비구름이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좀 더 떨어져서 추워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우리 기업이 3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점차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신용평가회사 세 곳에서 집계한 내용이죠? 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신용 등급이 떨어진 기업은 55곳이었던 반면에 상승한 곳은 35곳에 그쳤습니다. 20곳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요.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또 한국신용평가 등 3개사가 기업 신용 등급을 평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유통, 음식료, 생명보험 등에서 하향 조정된 업체가 많았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점차 높아졌던 기업의 신용 등급은 올해 다시 낮아진 겁니다. 신용등급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수출 감소와 또 국내 내수 부진, 수익성 부담이 상승된 것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새벽 블랙아이스로 발생한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충남 보령 부근에서 11톤 화물차 등 차량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해 구급차 등 차량 3대가 더 부서졌습니다. 현장에서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밤사이 내린 비로 도로는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른바 우주군을 만들기 위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가 됐다고요? 네, 우주군 창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온 것입니다. 지난 20일에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된 뒤에 대통령의 법안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우주군은 미국의 5개 군대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그리고 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군대입니다. 1947년 공군이 창설된 이후에 72년 만에 미국의 새로운 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우주군은 이름과 달리 실제로 우주전쟁을 준비하거나 우주에 전투 병력을 배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우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이죠. 북서부 이들립주에서 정부군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12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는 소식입니다. 반군을 지원하는 터키와 정부군을 돕는 러시아는 지난해 9월에 이들립 일대에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옛 알카에다 세력이 이들립을 장악하자 정부군과 러시아군은 이를 명분으로 지난 4월에 공격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자위적 국방능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한의 움직임과 발언 하나하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위적 국방능력 강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대단한 건데 네. 자위적 국방력 강화는 늘상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외세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른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해 보면 미국의 핵 억지력을 갖겠다. 미국에 대해. 그렇게 보면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라는 것까지 유추가 가능하지만 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어찌 보면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 있게끔 만든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번에 한 거는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본래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됐거든요. 통상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하고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북한의 서열 한 1등에서 한 300등까지 네. 300명 모아놓고 또는 이제 후보위원을 제외하면 한 200명 정도 모아놓고 이제 하는 건데 거기서 당의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군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통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군사 문제를 먼저 네. 논의를 하고 기반을 다져놓은 다음에 그 내용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요량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신년사에서 이제 발표하지 않을까 이제 보는데 일단 별단 사람들 한 80명 정도를 모아놨으니까 우리로 보면 전군 지휘관회의 같은 걸 한 건데요. 저게 무슨 토론에서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김정은의 설명을 듣고 그 인준하는 기관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어쨌든 저렇게 무력기관 단체장들을 다 모아놓고 했으니까 압박의 수위를 좀 높이는 그런 수순이라고 이제 볼 수 네. 있죠. 자주적 국방력이라는 그 표현만 보면 말이죠. 네.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들의 로드맵대로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런 뭐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4종류 신종 세트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치하는 가운데 거기에 따른 조직 문제도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사 이동을 꽤 많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그 권력 잡은 다음부터 계속 추진한 게 군의 당에 대한 충성과 복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대부분 군인들만 따라서 당으로부터 약간 그 군의 자율성을 좀 존중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러니까 군사 부분에 좀 더 그 역할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평안남도 평성의 3월 16일 공장. 이곳에 새로운 시설물이 지금 포착이 됐잖아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추정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이 위성으로 보니까 새로운 건물이 그 공장이 뭐 하는 거냐면은 운송기구 만드는 공장이래. 평상시에는 차량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미사일 발사 이동 차량 테리라고 하는 거를 거기서 만든다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대에 관련한 새로운 구조물이 생겼다. 새로운 구조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공장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만드는 곳이니까 아마 ICBM 관련한 시설을 증축하는 걸로 봐서 ICBM 활동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유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그 구체적인 증거가 포착된 건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제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거리 미사일 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주목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뭐 쏠 것 같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연초에 지금 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한 것도 신년사 한 장소에서 했거든요. 이례적으로. 그 장소는 바로 금년 신년사에서 뭐 대화를 해보겠다고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미국을 의식해서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내놓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결의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4월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연말까지 시한을 줬잖아요. 연말은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쏜다 그러면 김정은이 자기가 준 시간도 안 지키고 열세서 안 하면은 쏜다 이렇게 했는데 5만 세고 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년 연말까지는 무력 행동은 없을 것 같고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한 결과를 신년사에서 일단 기조를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또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가 3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 하잖아요. 그때 한미가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하면 그걸 빌미 삼아서 그때쯤 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연말 위기설은 북한의 기조가 변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력 행동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연말까지는 웬만해서는 무력 도발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다.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는 것 자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잔뜩 위협해 놓고 조금 풀어주면은 상당히 좀 그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근데 이건 트럼프가 잘 쓰는 방법입니다. 최대의 압박을 해놓고 사실은 평범한 것보다 조금 자기한테 유리한 타협을 하는. 그게 이제 북한도 배운 거죠. 그러니까 북한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맨날 쓰는 방법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끝으로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 일본 아베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받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지난 10일 날 그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려고 프랑스나 영국이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게 됐는데 미국이 그 소집을 취소시키고 그 미사일 발사 동향 이거 문제를 논의하자고 이제 한 것처럼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대화의 용의를 충분히 보여서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는 대화 노력을 충분히 했는데 북한이 도발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는 명분을 쌓아놓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안보리 제재를 오히려 풀어주자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하면 북한이 비핵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연말까지 중국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추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하면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추가 제재하자. 그걸로써 이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군사 행동을 해도 미국이 추가 제재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켜보지 엄청난 군사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서 관측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네지 않을지 그냥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인공지능 프로그램 한돌과 이세돌 구단의 대국은 2승 1패 한돌의 승리로 끝났죠. 구글의 알파고만큼은 아니지만 국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인공지능의 기술은 미국의 80% 정도 수준으로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토종 인공지능 프로그램 한돌.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하며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이번 대국을 계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 대비 81.6%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보다도 뒤처져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 목표와 현장의 체감 온도는 다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꼭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민간 연구소 조사 결과 우리나라 인공지능 인재 경쟁력은 미국을 10으로 봤을 때 5.2 수준.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더 나은 기회와 연봉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국내에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당부합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앞서 북한의 연말 내 도발 가능성 전문가와도 짚어봤는데 오늘 관련해서 중요한 일정이 또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북한이 제 갈 길을 혼자서 가지 못하도록 중국의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게 한중일 정상회의인데 각각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지금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문제가 각각 다 현안들이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요. 오늘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이제 내일은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나는데 일단 오늘 한중 회담 좀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 북한이 이 대화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런 요청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한중 관계의 어떤 정상화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가 지금 완전히 뒤틀어져 가지고 네.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지금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전체의 어떤 평화 모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중차대한 그 목표가 있는 그런 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도 그 미중 그 무역 회담이라는 이제 아주 중요한 상황을 맡고 있고 그 와중에서 과연 이제 북한과의 관계 혹은 이제 한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있느냐 이게 문제죠. 중국으로서는 그 미국과 이제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만 이루어진다면은 뭐 나머지는 조금 이제 뭐 양보하든가 미루든가 혹은 이제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입김, 우리의 이제 발언권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이 만나서 뭔가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게 된다면 뭐 도발을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북한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북 메시지가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뭐 비핵화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군사 도발을 하지 않게 한다든지 네. 그렇게 충고를 하든지 뒤에서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과연 그런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말한다고 들어주질 않아왔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의 2017년 유엔의 이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거기에 찬성하고 여러 가지 행동으로 동참하고 완벽하게 지금 참석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굉장히 이제 중국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압박을 넣을 수 있을지가 네.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특히 지난 12월 17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자, 뭐 석탄, 철광석, 수산물 수입을 이제 뭐 규제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를 막고 그리고 이제 남북 철도를 만약에 한다면 이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하자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그걸 또 들고 나온다면 우리로서는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또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북한, 미국은 뭐 절대 안 된다.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 회담을 해야 된다. 이걸 풀어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도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우리는 러시아, 중국 쪽의 의견이냐 아니면은 미국 쪽 의견이냐 이걸 이제 양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번 베이징에서 있을 시진핑 주석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하나의 큰 족쇄가 되지 않을까. 뭐 큰 오히려 부담을 안고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내일 오전에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는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쨌든 연말이 가기 전에 성사가 됐어요. 정상이 만나는 거고 일본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좀 반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은 이번에 이제 세 가지 수출 규제 제품 중에서 포토레지스트 하나만 이제 일부 완화하는 식으로 뭐 가장 큰 이제 혜택은 삼성전자가 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시안에 반도체 공장도 지었고 여기를 또 이제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문하는 등 굉장히 이제 관계가 좋고 중국으로서도 삼성의 반도체가 경제 성장 그리고 수출 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 이제 일본에서 뭐 어떤 그러한 포토레지스트 규제 완화 정도의 선물을 하나 준 건데요. 우리 정부로서는 이거는 아니다. 전체를 풀고 그리고 이제 무역 규제 자체를 한국을 지금 이제 화이트리스트라는 거기에서 제외했는데 이 자체를 풀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맨 처음 원인이 됐던 강제징용자 판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앞으로 가기도 힘들고 뒤로 가기도 힘든 그러니까요. 한중일 3국이 전부 여기에 메어가지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중일 3국이 얘기하면서 한국의 어떤 경제적 입장 혹은 이제 뭐 실력을 우리가 서로 이용하면서 선순환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각자 고객에 따라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과 내일 지금 이게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중국에서 들려올 소식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최고의 스타들을 찍었었던 사진가 김중만 씨는 지금은 상업사진보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외된 존재가 눈에 들어온다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연 자선 전시 소식을 강나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그의 카메라가 비춘 곳은 가장 화려한 세상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스타의 사진과 각종 영화 포스터가 그가 누른 셔터에서 나왔습니다.
2006년 우연히 찾은 고비 사막에서 사진가 김종만 씨는 더 이상 상업 사진을 찍지 않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 못생기고 그 황량한 곳에 세상이 다 이쁜 걸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구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사진을 찍겠다는 결심을 목에 커다란 나비 문신으로 새겼고 상처 입거나 소외된 존재, 숨어있는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고 있습니다. 상처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흉함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걸 극복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했던 아버지 유언으로 시작한 자선 활동도 더 부지런히 하게 됐습니다. 인류 최고 사진가로 불리고 싶다는 꿈을 간직한 그는 최근 특별한 자선전을 마련했습니다. 21살에 처음 찍은 자동차 사진부터 카메라를 빼면 유일하게 평생 모은 연필과 만년필, 동네에 버려진 상처 입은 나무까지. 빛깔은 다르지만 46년 동안 사진가로서 한결같이 추구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오전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겠습니다. 아침까지 비나 눈 소식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 1에서 5cm, 충청과 전북, 경북에 5mm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비구름은 동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에만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오전 중 모두 개겠지만 강원 영동은 계속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6도, 광주가 9도, 대구가 10도로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북한은 최고 기온이 7도로 우리나라보다 한낮에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성탄절인 수요일 비 소식만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수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통상장관 회의가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3년 2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나 10분가량 별도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을 앞두고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일 있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의 강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최를 추진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해달라는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 의견서를 검찰이 오늘 법원에 제출합니다.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서 조작 문제를 포함해서 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